안녕하세요. 늘 애청하는 곳에 사연을 쓰려니 떨리지만 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풍파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지만 25년 가까이 혼자서 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선으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딸이 6살, 막내 아들이 2살이 되던 해에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일을 간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31살의 나이에 전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수혜점에서 뜨개질이나 십자수를 하며 잠깐 가게를 봐줬던 일이 제가 일해본 경험 다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여기에 쓰는 말인가 싶었죠.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막내는 이제 말을 떼기 시작했는데 남편, 형제,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겁부터 났어요.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도 중학교 졸업인 학력으로는 직장을 들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울산 남자와 결혼해서 울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음식 장사 안 해볼래? 급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이 없어 장례도 제대로 못 챙겨준 남편이었지만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망 소식을 알렸었기에 언니는 늘 제 걱정을 했었죠. 언니 말로는 아는 지인이 분식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버려서 가게 자리와 집기들을 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울산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점포는 아니었고 일반 가정집 담벼락에 간이 갑한 때를 덧대어 장사하는 자리였죠. 언니가 집주인에게 잘 말해주고 집기들을 싸게 해달라고 하겠더군요. 매월 월세 형식으로 자릿세를 소량 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이 안 들겠다 싶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 부족했던 저는 무작정 한다고 했고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음식하는 걸 매번 돕고 곧잘 했던 터라 국수든 김밥이든 이 기회에 음식 장사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이사했는데 아직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3살밖에 안 된 아들내미를 맡길 곳도 없어 늘 포대기로 등에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첫째 딸이 제법 잘한 탓에 잠시 동생을 돌봐주곤 했던 거죠. 매일 새벽까지 음식 재료 손질을 하다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는 날이 손에 꼽혔는데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점점 크는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항상 물기와 기름이 닿아 있어서 퉁퉁 붓고 엉망인 손과 조리하면서 닿은 열로 얼굴은 항상 혼주가 있다 못해 붉은기가 가득했지만 아이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는 뿌듯함에 고생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다 키워냈어요. 어느새 큰딸은 25살에 동네 은행에 취직을 했고 아들 녀석은 대학에 입학해서 군대 갔습니다. 특히 큰딸은 언제나 든든한 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때도 반항 한번 한 적 없이 순하게 잘 지내준 아이였거든요. 제 자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뽀얀 얼굴에 누가 봐도 순수한 예쁨이 있는 아이였죠. 저는 약 20년간 울산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 친구 조카로 딸보다 4살 연상인 참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건실하고 좋은 청년으로 보여 딸아이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뾰루지가 났다며 봐달라고 했습니다. 1cm가 안 되는 작은 뾰루지가 보이길래 가끔 생리기간이나 호르몬 때문에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가 뾰루지가 점점 커진다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살펴보니 며칠 새에 뾰루지가 3cm 이상 커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피지낭종이라면서요. 어렵지 않은 수술이지만 한 번 생기면 비슷한 부위에 재발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죠. 잘 만나고 있던 총각이 딸아이와의 결혼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남자 집안에서는 아들이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고 곧 상견례를 하자는 말이 오고 간 사이였습니다. 서로 집안끼리도 알고 편모인 것도 괜찮다 하시며 우리 딸을 이뻐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딸아이가 가벼운 수술을 한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사실이 남자네 부모 귀에 들어간 것이죠. 암도 아니고
문제 하나 될 것 없는 간단 시술이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손자를 봐야 하는데 손자한테 유전되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식이었습니다. 중간에 다리를 놓은 친구까지 나서서 설득하려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밥을 잘 먹나 상태가 어떤가 싶어 방문 앞에 서성대면 한동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시련이 나 때문인 것 같아 덩달아 저도 밤잠을 설쳤죠. 미진아,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인연이 아니었을 거야. 시간이 지났을 때 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 앞으로 결혼하자는 사람이 없으면 그땐 나 어떡해? 생각보다 아이의 걱정이 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공대 대학원을 들어갔고 딸은 그 사이 중간에 몇 번 사귀기는 했지만 누군가를 오래 만나지 않았습니다. 30을 넘겼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일부러 결혼이나 선을 보란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살 생일을 지났을 무렵이었죠. 딸아이는 어떤 남자를 데려와서 저와 아들에게 소개했어요. 엄마, 나랑 사귀는 사람이야.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소개에 많이 놀랬었죠. 그런데 아들 녀석의 표정을 보니 저들끼리는 아는 눈치였습니다. 남자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밝고 센스 있어 보였고 밥 먹는 중간중간에도 딸을 챙기면서 잘하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도 답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말을 잘했습니다. 조용한 딸애와는 성향이 달라 보였으나 반대가 끌리는 법이니 그러려니 했네요. 나이와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34살이고 정수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속으로 깊은 안도감이 생겼고 야무진 딸 녀석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둘 다 30을 넘긴 적지 않은 나이라 결혼 이야기도 빨리 나왔죠. 사돈 되는 집도 홀어머니의 아들 하나 키운 집으로 우리 가정과 비슷한 환경이었기에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 만나 이듬해 봄에 결혼을 약속했고 상견례를 하고 나서 혼수도 간소하게 했고 예물도 생략하겠다니 모든 준비가 일사천리였습니다. 딸아이는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예비사위를 따라간다고 오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니 아까운 마음이 컸지만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은 싫겠거니 싶어서 그러라 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집안끼리도 너무 기울지 않고 잘 어울리니 천생배필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시기에 딸이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랜 시간 분식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맘 편히 여행 한번 다녀온 기억이 없었죠. 그래서 큰마음 먹고 단박에 그러자 했습니다. 시집을 가면 잘 만나지 못할 테니까 지금처럼 자주 볼 수는 없을 테니 좋았어요. 여행 전날이 되자 마음이 들떴지만 한편으로는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도 싸고 간식을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엄마, 쉬러 가는 여행인데 피곤하게 뭘 이렇게 준비했어. 네가 운전하는데 나만 쉴 수 있니? 손수 해먹이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는 딸아이가 살게 될 경기도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지만 벌써 봄이 왔는지 파릇한 차창 밖의 풍경을 보니 남편이 살아생전에 같이 다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4시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끝에 우리는 배 선착장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표 끊어올게. 잠깐 기다려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배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배에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새삼 드라마에 나온 유명 관광지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늘 남이섬 가보고 싶어 했잖아. 그러게, 우리 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해외여행도 아니고 국내 여행인데 무슨 호강이야. 부족하지. 섬은 작았지만 군데군데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들고 간 도시락도 나눠 먹었고 숲을 옆으로 뛰어다니는 토끼들도 정신없이 구경했죠. 엄마, 사실은 오늘 줄 게 있어. 뭐? 여행만으로 충분한데 뭘 또 줘? 딸아이는 불쑥 통장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받아서 열어보니 웬걸요? 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그만치 7천만 원이나 되는 큰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놀라서 쳐다보니 딸아이가 제 손을 꼭 마주 잡아줬습니다. 내가 은행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 주려고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야. 시집 가기 전에 엄마 주려고 꼬박꼬박 모은 거야. 나를 위해 모은 돈이라니. 속 깊은 행동에 감동이면서도 늘 남편같이 의지했던 딸이었기에 미안함이 늘 있었는데 나 자신도 생각 못한 나를 위하다니요.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 네가 철이 빨리 들었더랬지. 난 늘 그게 마음이 아팠어. 응석도 부리고 하면 좋은데 남들보다 어리광 부리는 시절이 적어서 늘 걱정이었지. 난 사실 엄마가 우리를 두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늘 걱정했었어. 처음 듣는 아이의 속마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들었었거든.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해도 되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왜 버려.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눈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빤히 보였나 봅니다. 이 돈 곧 결혼하는 데 써. 마음만 받을게. 우리 딸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이가 살던 빌라에서 살고 혼수나 예물도 간단하게 하잖아. 나 이 돈 안 받으면 엄마 걱정돼서 결혼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고맙고 기특하고 짠하고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경기도 왔으니 온 김에 신혼집도 보고 오빠도 만나고 가요. 벌써 시간이 오후를 넘어가기에 저희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중 자그만 빌라에 예비사위의 자취방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평수라서 신혼으로 살기엔 괜찮아 보여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엔 비좁아 보였어요. 미신아, 너가 준 돈이랑 내가 조금 더 보태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아이 생기면 방도 한 개고 좁을 것 같지 않아? 엄마, 더 이상 통장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우리 둘이서 점점 키워나가면 돼. 딸은 걱정 말라고 얘기했지만 부모를 떠나 결혼을 먼저 해서 아등바등 살아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가정을 일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받고 알았죠. 저는 딸이 꾸밀 줄 모른다고 생각했고 수수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큰 돈을 모으려고 참았다는 걸요. 울산으로 돌아간 뒤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씨 좋은 5월의 어느 푸르던 날 딸아이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이 어찌나 기쁘던지요. 지난 시간 시련으로 아파하던 기억과 상처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딸아이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했고 아들은 학업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으니 홀로 장사를 하는 제가 많이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신혼의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에 말했던 그 아저씨는 요새도 가게에 자주 와? 1년 정도 전부터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콩물이 맛있다고 추천했다면서 찾아온 사람이었죠. 사교적인 말투와 큰 키를 가진 잘난 신사분이라서 기억에 남았는데 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콩물을 사러 오니 만들 때도 양을 넉넉히 만들 만큼 신경을 쓰게 되었고 올 때마다 간단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콩물을 사러 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불쑥 배 여사, 혹시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평소 한 번도 사적인 얘기를 한 적 없는 분이 꺼낸 얘기라 당황했죠. 놀란 눈을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니 껄껄껄 웃으며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하더군요. 가게를 닫고 집에 가서도 맴돌던 말이라 퇴근한 딸아이에게 그 손님에 대해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엄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눈을 반짝이며 되묻길래 말도 안 된다는 말로 일축하고 잊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아직도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전히 단골이셔. 더 많은 사족을 붙일까봐 얼른 말꼬리를 잘랐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비밀로 했지만 그분과 따로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었고 부담없이 친구같이 만나보자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괜히 민망해져서 다른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죠.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고 어느덧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딸 내외가 울산으로 놀러 온다기에 하루 전날부터 딸과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들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형편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음식을 먹이려 했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왜 저러지 싶은 마음에 따라가다 불현듯 알았습니다. 혹시 입덧이 아닐까 하고요. 저도 임신 초기에 음식 냄새가 역겨워 밥을 잘 못 먹곤 했었거든요. 누가 자식 아니랄까봐 그런 부분까지 닮았더군요. 너 임신했니? 딸아이는 반쪽이 된 얼굴로 빙긋이 웃으며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엄마가 되고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그 느낌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는 순간까지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죠. 임신 8주 차로 조심해야 할 시기이고 밥을 잘 먹어야 하기에 정성으로 만든 반찬도 양손에 바리바리 싸서 들려보내고 여러모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 후 봄이 끝날 무렵 어느 날이었어요. 황사 태풍이 온다고 뉴스가 난리였습니다. 장사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금요일인데 거리에 손님이 없어서 마감 정리를 평소보다 빨리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소나기가 내려서 조금 젖기도 했지만 다음날 재료 손질거리를 생각하며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던 바로 그때 낯익는 사람이 비를 쫄딱 맞은 채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미진아? 딸아이였습니다. 갑자기 울산에 왜 왔어? 날씨도 안 좋은데. 아이 얼굴을 살펴보니 이상하게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비를 맞아서 추위에 덜덜 떠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신도 없는 상태로 둘 다 집에 들어와서 본능적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새 옷을 빠르게 입히고 몸을 주물러주며 만져주었죠.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 서 있었던 건지 아이의 입술이 보라색이더군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제서야 아이 입술색이 붉은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래. 한참을 말을 않더니 꺼낸 말이 자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딸을 보니 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만 가고 받질 않더군요. 그 순간 무슨 사단이 나도 크게 났나 보다 직감할 수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딸은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내리 잠만 잤습니다. 밥을 먹이고 다시 재우고 싶어도 혹시나 깰까 싶어 얼굴만 잠깐 보고 나오길 반복했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밤을 꼬박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된 딸이 이혼이라뇨? 더군다나 임신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이혼이란 말이 나와? 엄마는 네 편이잖아. 말해보렴. 딸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는지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사리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고 지금은 거짓말 때문이야. 딸이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고 경제권을 딸아이에게 넘기겠다며 비록 전세지만 지금 집에서 살면 되고 서로 혼수를 적게 하고 하나씩 채워나가자고 말을 했던 사위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기점으로 조금씩 변했다고 합니다. 첫 달부터 처음 보여준 월급과 다른 금액을 이체했고 3개월이 지나자 그마저도 보내지 않고 거래처에서 미납했다는 식으로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란 사람이 찾아와 밀린 월세 반년치를 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 일들이 고작 결혼 후 6개월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불부터 끄겠다고 적금을 깨서 집세를 냈고 미납금을 받으면 채워주겠다 약속했다네요.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사업을 구상해 놓은 게 있어서 시작하려는데 대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은행을 다니고 있을 때라 직원 대출이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혼할 사이인데 부탁한다고 절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도 하고 둘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한다고요. 딸은 콩깍지가 씌인 건지 사위를 믿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미납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월세도 못 내고 대출 상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누구보다 현명하고 야무졌던 딸이었는데 제게 상의도 없이 그런 선택들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왜 전화 안 받니? 너가 여기 온 거 몰라? 딸은 사위가 3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사위가 일하는 영업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퇴사한 지 반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울산으로 왔다고 했죠. 결혼하고 100일 넘었을 때 이혼하자고 크게 싸웠어. 그런데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맹세해서 한 번은 넘어갔어. 아이가 생겼을 때도 자식이 생겼으니 정신 차리겠지. 약속 지키겠지. 믿었어. 울음을 삼키며 딸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처음엔 아니겠지. 자신이 오해하는 거겠지 했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은 늘고 집에 들어오는 날마저 점점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헛똑똑아, 그럼 중간에라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닐 수 있어도 좋은 남자 만나 이쁨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떠안고 살고 있었다뇨?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출하라 하냐고. 아이고, 이상한 걸 정말 몰랐단 말이야. 저와 딸은 주저앉아 소리도 쳤다가 울었다가 반복하며 대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건 딸아이 가슴에 멍울이 쌓여있는 것보다 뭐든 풀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다 털어놔. 그래야 너가 살아. 사위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중 문제였고 우선 내 자식이 살고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틈에 사위에게 또 연락했습니다. 웬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더라고요. 김서방, 자네 어딘가? 장모님, 제가 술에 취해 있는지 꼬인 혀로 띄엄띄엄 말하는 뻔세란. 딸아이의 얘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제서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술 깨면 다시 연락하게. 일단 사위의 말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띵동 띵동. 일요일 저녁 집으로 사위가 찾아왔더군요.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눈 핏줄이 벌겋게 드러난 채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집에 있는 소금이란 소금은 죄다 모아 뿌리고 싶었습니다. 미진이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네. 자네는 대체 어쩔 셈인가? 바로 이혼하라는 말이 혀끝까지 차올랐지만 뱃속에 있는 손주도 떠오르고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미진이는 방에 있나요? 저녁 먹더니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묻고 싶은 말들이 한보따리였는데도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하나씩 물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세상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풀리지 않는다는 말에 측은함이 생기긴 하더군요. 자네 밥은 먹었나? 그래도 내 자식과도 같은 사람인데 싶어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위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더니 장모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한다는 게 이런 소리였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번엔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저요, 다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 미진이가 장모님한테 7천만 원 줬다면서요. 그 돈 저희 주세요. 공짜로 달라는 말 아닙니다. 사업 풀리면 이자 쳐서 배로 갚아드릴게요. 안 그래도 힘이 좋은 장정이 격분하며 매달리니 온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때 신랑이 하는 소리에 잠이 깼는지 딸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놔! 떼어내려는 딸과 내 손길에도 사위는 마지막 생명줄을 잡은 것 마냥 절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장모님,
7천만 원 저 주세요. 저 달라고요. 미쳤어? 엄마가 그 돈을 왜 당신한테 줘? 경찰 부를 거야? 안 놔? 당장 놔! 오랜 신랑이 중에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욱했는지 사위는 절 밀치며 일어나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 돈 시집 올 때 들고 왔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 딸아이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사위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사위는 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사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딸은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위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위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태어나 이제 곧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엔 갈피를 못 잡던 딸도 아이를 낳더니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수한 인연들이 있다지만 악연도 무슨 이런 악연이 있는지, 어쩌면 겪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파옵니다. 모두 제 잘못인 것 같아 딸에게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과 손주 앞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글을 마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